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요. 또 후반부에 가서는 특히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 학점제를 좀 비판적으로 같이 한번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비판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본래적인 의미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교 학점제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그 말은 본래 비판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비판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칸트의 3대 비판서라는 게 생각나실 거예요. 칸트가 비판서 3개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순수이성 비판, 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아주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3대 비판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순수이성을 어떤 결함이나 단점이나 이걸 지적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칸트는 오히려 그 순수이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판이란 말이 갖는 본래의 뜻은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는 의미예요.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이란 말은 순수이성 비판이 어떤 조건에서 기능할 수 있고, 또 순수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성의 영능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조건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게 원래 의미의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강연이 끝날 무렵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은,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어떤 조건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가능성을 또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조건과 가능성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한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제가 최근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아시죠? 최근에 제가 샌델 교수가 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미국에서 샌델 교수가 저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쓰고 계셨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책을 여러분도 책 제목을 많이 아실 텐데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의 책이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정말 오늘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긴 것인지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이 샌델 교수가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래 이 책은 제목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원래 제목이 Tyranny of Merit라는 제목이에요. Tyranny of Merit. 그러니까 능력 혹은 능력주의가 타이런이라는 거예요. 폭정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폭정.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지금 한국 사회는 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하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공정한 조건만 된다면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한가? 그것만 문제지.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능력이 있는 자가 훨씬 더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재화를 누리는 것, 즉 특권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샌델 교수가 바로 이 능력주의를 폭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린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그것을 그거야말로 폭군이다, 타이런이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책이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표현하는데 샌델 교수는 그것을 굉장히 세게 타이런이란 폭군이다, 폭정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샌델 교수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게 된 그 동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프로가 있죠. JTBC에서 하는. 거기에서 2번에 걸쳐서 이분이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본 방송에서 나온 한국 사회에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프로 중에서 최고의 프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샌델 교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겁니다.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를 문제 삼은 동기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샌델 교수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을. 아니 저런 인물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뭐 봤죠.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양반이 막 선동을 해대가지고 미 의회를 그렇게 무력으로 막 들어가서 일종의 폭동처럼 그렇게 만행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샌델 교수가 결국은 이 책을 쓰게 됐더라고요. 샌델 교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야만적인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은 교육에 있다. 이거예요.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은 바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교육이다. 서로 경쟁시키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엄청난 불평등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를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히 사회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관점입니다. 놀랐어요, 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트럼프를 불러낸 것은 오바마라는 거예요. 오바마. 트럼프를 불러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원인은 오바마에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8년 내내 계속 떠들고 다닌 얘기가 뭐예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어딜 가나? You can make it if you try.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나 봐. 내가 흑인인데 내가 지금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우리 미셸 봐. 내 척. 미셸은 나보다 더해. 거긴 흑인의 가장 밑바닥 노동자의 딸인데 스탠포드 하버드 나와서 지금 변호사하고
지금 퍼스트 레이디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까지 되잖아. 이걸 8년 내내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기회의 평등과 자유로움을 표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회에서 특히 저학력 백인들에게는 이 말이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찌르는 가장 아픈 칼이 바로 이런 류의 능력주의 담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불행한 상황은 그 원인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개인에 있다고 공격을 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대학 안 가서, 내가 명문대학 안 가서 내가 이걸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아주 야만적 자본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특히 백인, 저학력, 육체 노동자들 이들에게 그런 능력주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계속 찔러댔다는 거죠. 이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봤듯이 미국 의회에 아주 난입을 해서 의사당을 그냥 초토화시켰던 그 폭도들의 이글거리는 증오, 분노, 그게 이해가 가요. 이 지금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자존감을 공격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구조 자체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마저도 뭉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주의 논리에 의해서. 놀라운 분석이죠. 이게 샌델 교수의 분석입니다. 놀라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근대 시민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로 발전해 온 거죠. 그 이전의 중세 때는 뭐예요? 아리토크라시죠. 아리토크라시. 귀족적. 다시 말하면 신분제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와 재화가 배분되는, 이게 귀족적이죠. 중세. 거기서 이제는 자기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신분과 재화가 분배된다 라고 하는 능력주의로의 발전은 당연히 우리는 근대적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유의 확대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샌델 교수는 그 시각을 뒤집는 거예요. 능력주의야말로 폭정이고 타이러니, 그게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복적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말의 아리스토크라시, 즉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히 중세 말에 이 귀족들은 일종의 계몽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말하자면 신분상의 특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계몽귀족, 계몽영주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는 걸로 이렇게 누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미 그 계급 내에서도 그런 회의가 확장됐죠. 이게 소위 계몽군주, 계몽귀족의 탄생입니다. 중세 말에 벌써 그게 생겨난 거죠. 그에 대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평민, 시민계급들. 이 시민계급들은 바로 그러한 신분제에 의한 사회의 지배라는 건 터무니없다. 인간 이상이 맞지 않는다. 라고 저항하면서 공격을 한 거죠. 이러면서 사회가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리토크라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리토크라시에서 지배하는 자, 즉 승자는 그런 류의 겸손함을 갖는 게 아니라 겸손함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는 게 아니라 턱없는 오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한 나의 운명을 내가 개척해서 얻어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토크라시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턱없는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토크라시의 패자들이 있겠죠. 이 패자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엄청난 부정의한 사회적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뭘 해서. 사실상 이 문제의 근원은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묻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 놀란 부분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불평등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논리에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근데 샌델 교수는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런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 강력한 저항이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샌델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책은 현재 미국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잘 읽어보면 미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똑같아요, 그 문제들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게 샌델 교수의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능력에 따라서 그 사회의 말하자면 지위와 재화가 아주 정의롭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도 똑같아요. 결국은 학력인데, 학력. 그래서 학력 계급 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회 평등을 보장하느냐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동부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계급적으로 분석해보면 너무나 확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아이비리그 입학하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상위 1% 계층, 미국 사회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식들이 하위 50%에 속하는 계층의 자식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회 평등을 주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샌델 교수가 쓰는 표현은 세습 귀족정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습 귀족정. 귀족정이죠. 그쯤 되면 상위 1%가 하위 50%보다도 완전히 그런 소위 명문대학을 완전히 독점하고 그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그 사회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체제가 완전 세습 귀족정 사회인 거 맞죠? 저는 샌델 교수가 상당히 용감하게 그것을 문제제기하는데 놀라서요. 그렇게 센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미국은 세습 귀족정 사회가 돼가고 있고 또 사실상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학력에 따라서 계급이 갈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번 더 꼬우면
한 번 더 왜곡시키면 한국이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학력 계급 사회라고 부르죠?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학벌 계급 사회예요. 학력이 아니라 또 끼리끼리 이 아시아적 연고주의와 결합이 돼가지고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연고주의와 또 결합이 돼서 일종의 학벌이 됩니다. 지금 한국. 그렇게 해서 학벌이 사실상 계급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사실 미국보다도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국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지만 복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한 번 더 왜곡시킨 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정치제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어요. 예,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보수양당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수양당제. 보수양당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해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체제를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고 불러요. 미국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보수당입니다. 어느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거의 미국의 사회정책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정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서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세력이 큰 이유는 미국 사회에 누적된 절망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도 비슷하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수 양당제라는 걸 한번 꽈놓으면 한국 사회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한국은 보수 양당제가 아니고 수구 보수 과두지배 체제예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금 과두지배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한쪽에 소위 보수라고 부르는 집단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수구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진보라고 하는데 이런 진보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냥 보수 중에서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보수예요. 보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수와 수구가 사실상 4대6, 6대4로 권력을 분점하면서 지금 70년 동안 지배해온 체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과 비슷하다는 거죠. 미국 사회를 한번 왜곡시켜 놓으면 지금 한국 사회가 되는데 미국의 보수양당제가 한국의 수구 보수 과두지배 체제가 된 것과 똑같이 미국의 학력 계급 사회가 한국에 오면 학벌 계급 사회가 된 거죠.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결국은 이런 책을 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한국 교육을 작년 1년 내내 비판하면서 한 얘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가 저는 똑같이 세습 귀족정 사회가 됐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학벌 계급 사회라는 표현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완전 지금 학벌 계급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됐을까? 이렇게 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규명해보고자 한 거죠. 똑같습니다. 저도.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야만 사회가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모범생들이 초과 증명했어요. 그냥 증명한 정도가 아니라 초과 증명했어요. 이미. 지금 의사들이 한 짓을 보세요. 검사들이 한 짓을 보세요. 판사들이 한 짓을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야만 사회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인재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대파탄이다. 이 정도는 파탄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이 작년에 한 데모들을 한번 보세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건 온 국민들이 다 합의하는 거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공공병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충격적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우린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공공병원이 제일 낮은 나라, 꼴찌예요, 꼴찌. 5%. 공공병원이 5%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나 60%, 70%지. 우린 5%고 95%가 민간병원이에요.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대구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그들을 치료할 병상이 없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놀랐죠. 왜 없어요? 병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공병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의료 말하자면 공공병상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런 불안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 3만 명 정도 늘릴 줄 알았어요. 의대 정원을. 겨우 3천 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부가 제정신인가. 무슨 애들 장난이야. 3천 명이 뭐예요? 이렇게 모자란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3천 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결국은 길거리에 나온 겁니다. 이 현상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똑같은 시기에 독일은 지금 의사의 수가 1인당 의사의 수가 한국의 2배입니다. 한국이 의사 수를 어떻게 지금 판정하는지 아세요? 10만 명당 의사가 몇 명인가 이걸로 하더라고요. 한국이 2.4예요. OECD 평균이 3.4입니다. 독일이 4.4예요. 거의 2배예요. 독일은 굉장히 지금 의사가 많고 70% 정도가 공공병원의 의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코로나가 이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의대 정원의 50%를 늘리겠다. 50%. 어마어마한 수예요. 50%면. 우리보다 2배 많은데 그걸 또 50%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독일의 그런 의사협회에서 대환영. 정말 지금 의사들이 너무 과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50%도 더 높였으면 좋겠다. 대환영 나오고. 우린 겨우 3,000명 하겠다는데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독일의 의사들은 다른 의사를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 혹은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낸 그 성명서를 보면 샌델 교수가 이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오만한 인간들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성명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보셨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는 의사. 아니면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대로 인용이에요. 제가 그 성명서에 나온 거. 추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최소한의 겸양, 인간적인 최소한의 성숙함이 없잖아.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너무 놀라서요.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어요.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 이걸 협박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을 모범생이라고 길러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검사들 마찬가지죠. 그렇게 엄청난 향응을 받고 피의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을 구속했어요. 몇 명을 기소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판사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한 게 드러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의 판사를 지금 기소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게 지금 한국이고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참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교육적 참사예요. 그들이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란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란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의사 집단, 검사 집단, 판사 집단 안에서 그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단 한 놈도, 아니 그 안에서 어떻게 단 한 놈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고 고립되는 일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게 한 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더 절망해요. 한국 교육이 단순히 그런 오만한 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굉장히 약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그러한 집단, 극단적 개인주의자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가 지금 한국을 너무나 이런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시점에 바로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야만의 질서를 만들어낸 게 교육 탓이다, 특히 교육의 배후에 있는 능력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제가 작년에 주로 많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사실상 교육이 아니었다. 교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안티 에듀케이션, 반교육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가능성들을 끌어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라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의사, 변호사, 판사 저런 괴물들이 탄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랍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법무부나 그런, 제가 검찰에 가서 강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법무부나 또 사법정책연구원 이런 데다 판사들 모인 데인데 제가 그런 데 가서는 오늘 이야기한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그런 행동들, 행태들 이런 거 보면 한국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너무 권위적이고 숨이 콱 막혀요. 거기 가면 일단 내가 숨이 막힌다. 에? 이런 권위주의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거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주화가 안 된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검찰들 집회하는 모습을 봤죠. 어떻게 합니까? 에? 거기 줄 서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 검사들이. 에? 검찰총장이 말할 때 어느 나라 검찰이 그래요? 무슨 군대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일제 때 그런 권위주의적 관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한국 사회의 그런 권력 집단들이에요. 이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이것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는 메리토크라시에서 이제는 디그노크라시로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더 이상 그런 아이들에게 능력을 키워준다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민주사회에 맞지 않고 또 자유인으로 커갈 수 없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이 디그노크라시, 저는 이 디그노크라시란 말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을 만든 선생님이 지금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이수강 선생님이에요. 이수강 선생님이 이 말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고서 물어봤어요. 디그노크라시란 말은 없는데 사실은 사전에. 이수강 선생님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금 평생교육원에 있는 이수강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정말 좋은 말이죠.
저는 한국 교육의 큰 방향은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엄성, 디그니티, 이걸 살려주는 교육, 아이들에서 출발하는 교육, 걔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육,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선구자적 작업을 하신다고 봐요. 선구자적 작업.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병폐들, 여러 가지 적폐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근원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올바른 인간을 못 기른 거예요. 올바른 인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일수록 더 오만하고 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결여하고 있고 더 디그니티, 인간 존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권력자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근원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느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요걸 한번 볼 수가 있나요? 요 그림을 제가 요새 요 그림을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요 그림을 요즘에 계속 제가 교육 강연할 때 보여드리는데, 요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 그림이 작년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하는 시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있었던 시위예요. 이 시위가 어떤 시위였냐는 거죠. 이 시위가 작년 8월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그래서 15,000명의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후에 독일 정부가 요 화재가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게 9월 18일이에요. 우리 정부에서 시리아 난민들,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의 2,700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그 중에서 베를린 사진이죠. 이들이 주장한 게 뭐였겠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라거 에바쿠이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보이죠? 라거 에바쿠이렌. 라거가 라거고요. 라거가 수용소, 아니면 보통 우리는 맥주 먹을 때 많이 생각을 하죠. 맥주 싸놓는 저장고, 맥주 창고, 창고 수용소, 이게 다 라거예요. 여기선 수용소겠죠. 에바쿠이렌이란 말은 evacuate, 영어로 하면 비운다 하는 거죠. 수용소를 비워라, 이거. 수용소를 비워라. 멘션비어디게 운터브링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15,000명 전원 받으라는 거예요. 얘들의 주장. 왜 2,700명 받냐? 나머지는 어떡하냐? 그럼 전원 받아라. 우리가 장소 많지 않냐? 걔들 전원 받으라는 시위를 수만 명이 그 다음 날 한 겁니다. 제가 요 시위를 보고 아침에 전 신문으로 봤어요. 신문에 요 사진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읽는데. 야,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지구상에. 멸종 안 당했구나. 아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솔직한 심정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런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독일에서 한 가지만 수입해 올 수 있다면 나는 무슨 벤츠니 BMW니 포르쉐니 이런 거 다시 얘들 데려오고 싶다. 얘들. 한반도에 그런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한반도에서 자라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품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얘들은 수입해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실에서 길러야지.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이런 아이들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위가 있고 나서 바로 2주 뒤에 10월 3일 날, 여러분 10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천절이잖아요. 10월 3일이. 독일에선 통일의 날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3일은 30주년이에요.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된 게.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여기서 그 프랑크 슈타인마이어라고 하는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너무 인상적인 기념사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지금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했어요. Das beste Deutschland. 대단한 이야기죠. 여기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겠어요? 군사력이 최고다, 경제력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한 사람들은 바로 얘들이에요. 얘들.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독일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1위입니다. 계속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장 존경하느냐, 또 어느 나라의 지도력을 따르는 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것이냐, 또 어떤 지도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냐, 이런 설문조사에서 계속 독일이 1등입니다. 지도자는 지금 메르켈이 계속 1등이고요. 지금 5년 내내예요. 5년 내내.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지도력을 따라야 되느냐, 이것도 계속 독일이 1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독일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런 비참한, 끔찍한 그런 재앙들을 다 가져온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독일 하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하일 히틀러. 그래요, 안 그래요? 하일 히틀러.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아주 고리타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독일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인간이 변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독일에서는 변한 인간들. 네? 이게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뭐가 이걸 변화시켰겠어요? 뭐가? 교육이죠. 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벌어진 이 일은 교육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 정말 귀중한 교훈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올바른 교육을 하면 인간이 바뀔 수 있구나. 우리는 사실은 여기 대부분 교육자들이 많이 계신데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잖아요. 교육을 해서 인간이 바뀔까? 우리는 하면서 그걸 바라지만, 희망하지만 아유 안 될 거야. 우리 뒤통수에는 항상 그런 회의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게 회의가 아니라 현실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바로 전환점이 있었겠죠. 독일에서 전환점이 뭐였냐는 거죠. 네,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겨난 전환점이 뭐였겠어요? 바로 68혁명입니다. 68혁명.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68혁명을 잘 몰라요. 네, 68혁명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이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전 세계를 오늘의 세계로 만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뭔가 하면 바로 1968년에 있었던 거대한 변혁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변혁운동이 거의 모든 주요한 국가에서 다 일어났어요. 딱 한 나라만 안 일어났어요. 어디겠어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만 딱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것을 한국 예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만 68혁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한국인들은 68 이전 사회를 살고 있다. 여전히. 전 세계가 68 이후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68 이전 사회를 살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68 이전 사회의 징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고 지금 뭐 이 난리가 나 있죠? 이것도 뭐예요? 성문화. 성문화 자체가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영역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조차 성과 관련해서는 성숙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 보기 어려워요. 이것은 성숙한 성문화를 가질 그러한 전환점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 한국 남성들처럼 성과 관련해서 미숙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집단이 과연 있겠는가? 이것은 68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혁명을 통해서 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 서구 세계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여성들, 여기도 계시지만 여성들이 과연 어느 정도 해방도 있는가? 여성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남성과 같은 수준의 차별이 없는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는가? 말하자면 페미니즘, 미투 운동, 이게 지금 한 것이 지금 나오잖아요. 얘들은 68때 50년 전에 이미 다 사회적으로 상당 정도 이미 걸러진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별적인 집단들, 특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 내부에서 보이는 저런 권위주의, 어마어마한 권위주의, 특히 판사, 권사 집단 이런 사람들 전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은 한 100년 뒤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실은. 예? 숨이 칵칵 막혀요. 그 조직에 가서 강연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문제로서 느끼지 못해, 이 사람들은 전혀. 독일은 68 이후에 이제 이런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걸 보면 68혁명 이후에 이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샌델 교수 이야기를 아까 좀 했지만 놀랍게도 지금 68대 독일에서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캐치플레이즈가 바로 평생교육은 야만이다. 평생교육은 야만이다. 놀랍게 지금 이거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인데 이때 독일에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이러한 정신하에 교육개혁을 했어요. 근데 좀 의외의 면이 있죠. 교육개혁을 하는데 왜 경쟁교육을 타겟으로 했을까? 그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경쟁교육을 저렇게 가장 주된 타겟으로 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바로 여러분 68 때 사회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운동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럴 때 그 근원적인 변화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들이 분출된 거예요. 68 때 미국에서는 가장 크게 터진 게 뭐겠어요? 바로 인종 문제. 예, 흑인 해방 운동이 가장 크게 터진 거고요. 그래서 68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흑인 해방 운동이 터졌죠. 프랑스의 경우는 68 때 엄청난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가 생기고요. 여기서 프랑스는 총파업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본과 노동, 이 계급 문제가 프랑스에서는 가장 큰 사회 문제였어요. 그에 반해서 독일에서 뭐였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나치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였어요. 독일은 나치 과거가 전혀 청산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독일이 청산 잘 된 나라로 알잖아요. 그것은 68 이후의 독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68 이후의 독일이고요. 68 이전의 독일은 지금의 독일과는 전혀 다른 독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독일이라고 불러요. 69년 이후의 독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19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에요. 쿠르트 키징어. 근데 이 사람이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68년까지 수상을 해요. 45년에 해방됐는데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나치 당원이 수상을 하는 이런 나라가 독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만도 못하죠. 그 당시로 봐서. 지금 아베는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지 자기가 전범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근데 독일은 전범이 수상을 하는 나라였어요. 68년까지. 예.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과거 청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도 68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게 바로 과거 청산. 저 나치들을 다 없애야 된다. 예? 다 몰아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내에서도 나치 전력이 있는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인적 제도적 청산, 나치에 대한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대학에서 특히 아도르노 같은 이러한 아주 독일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청산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인적 제도적 청산을 넘어서는 정신적 청산을 해야 된다. 정신적 청산.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정신을 청산해야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치즘을 가능케 한 바로 그 정신을 청산해야 된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예, 바로 파시즘 이데올로기죠. 파시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죠. 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도 자연 세계가 똑같다. 마찬가지로 이게 적자 생존하는 곳이고, 예, 자연도태, 승자독식,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순리고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게 정당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죠. 이게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소셜 다윈이즘, 사회적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이 세계를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보는 거죠. 경쟁 이데올로기가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부터 경쟁 이데올로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논리를. 그래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도르노가 당시에 이미 하고 있고요. 실제로 69년부터 독일 학교에서는 일체 경쟁을 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학교 안에서 일체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등수, 석차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평가로 생각하고요. 평가는 줄 세우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교육은 항상 너 몇 등이니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소프트한 파시즘, 부드러운 파시즘을 너무나 깊게 내면화하고 있는 그러한 후기 파시즘 사회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일상의 파시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시 히틀러가 그 독일에서 지배했던 시기가 길지 않아요. 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1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은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요. 6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6년 동안 전쟁을 수행한 전쟁 정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체 길이는 12년밖에 안 돼요.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16년 하잖아요. 메르켈보다도 훨씬 짧은 정권이었어요. 히틀러 정권이. 그런데
독일 역사의 절반을, 거의 절반을 히틀러 시대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인류에게 저질러서는 안 될 이 짓을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독일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경우 어떤가요? 독일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파시즘이었지만 우리도 군사 파시즘이 30년이에요. 30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30년을 이걸 겪으면서도 군사 파시즘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 즉 정신적 청산 해본 적이 없어. 그 근원적인 청산의 핵심은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고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경쟁 이데올로기가 더 강화됐어요. 저는 최근에 나오는 한국 사회의 극우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 사회를 또다시 상당히 극우적인, 파쇼적인 이러한 사회로 변화시킬 그러한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까지 좀 성찰을 해야 돼요. 아무튼 독일에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50년 됐어요. 50년.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이 벌어지고요. 70년부터니까 지금 2021년 아니에요. 50년 된 거예요. 5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일이란 나라는 우리처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라 전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어떤 실험실이에요? 경쟁을 안 시켰을 때 이게 50년 된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되는가?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인간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실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등수나 석사로 아이들 줄 세우지 않고요. 대학 들어갈 때도 대학 입학 시험이 없죠.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어만 보고 그것을 붙는 것은 독일은 대체로 거의 9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그 결과 어때요? 아까 봤죠? 그림 하나 봤죠?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길렀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확실하죠? 아, 얘들 경쟁시키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것은 분명히 봤죠. 자, 그러면 지적으로도 뛰어난 아이들을 길렀을까? 이런 질문도 생기죠. 경쟁을 안 시키면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자라났을까?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면 알겠어요? 노벨상. 예,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노벨상이죠. 예, 그러니까 70년대 경쟁을 시키지 않은 이후에 독일의 노벨상 받는 사람 수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늘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그게 뭐 반드시 올바른 지표는 아니지만 대체로 별 그런 독일 학문이 그걸 통해서 무슨 학문의 그러한 수준이 저하됐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독일 아이들 경우에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경쟁을 안 시키니까 독일 아이들은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심연입니다. 심연. 제가 그걸 심연이란 말로 한번 말을 해봤어요. 심연. 나름대로 내면에 어떤 우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독일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저는 심연이 있는 젊은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표피적인 인간들입니다. surface being이에요. surface human. 네? 한국 아이들. 얘들은 다 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독서를 하다가 어디 쑥 빠지잖아요. 니체를 읽었다. 그럼 그냥 빠지죠. 네? 그게 다 한 중학교 2, 3학년이면 벌써 니체 같은 거 읽으면 빠집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해요?
전집을 읽습니다. 30권 다 읽고 이 책만 읽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프로이트의 뭐예요? 문명 속의 불만을 읽었어. 그것도 놀랍죠. 그걸 보면 말하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너무 놀라운 충격이죠. 프로이트 전집, 중3, 고1 이 무렵에 전집을 읽어요. 애들은 거기 들어가면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한 교수 아들 애는 최면을 봤어요. 최면. 오늘날 최면을 본 거예요. 중학교 때. 최면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최면 딱 걸어놓으면 시킨 대로 하잖아. 얼마나 신기해요. 이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최면에 관한 책. 중2 때부터 최면에 관한 책만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독일어로 나온 최면에 관한 책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시아에서 최면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읽어야 되겠다고 일본어를 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일본어로 나온 최면에 관한 책까지 다 읽었다. 얘가 무슨 과를 갔겠어? 심리학과. 당연히. 심리학과를 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스. 네? 막스도 마찬가지죠. 막스의 감정에서 들어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독일에 가서. 저는 그때는 베냐민 오버 세미나라고 박사과정생들 세미나를 하는데 아주 푸릇푸릇한 이제 막 20살 된 어린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거길 막 압도하는 거예요. 이제 갓 1학년이에요. 박사과정생들 아주 고급 세미나 1학년짜리가 들어와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나름의 심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개성적이죠. 저는 이 심연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연이 있어야 이 심연 속에서 내 우물 속에서 개성이 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어야 강한 자아가 자라는 것이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강한 자아가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개성도 없고 자아도 없고. 네? 그 안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틀린 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한국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의사, 판사, 검사 얘기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저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개성이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놀랍고 부끄러운 거예요. 공부 조금 한다는 아이들은 예외 없이 의사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해력, 예? 이해력, 포용. 그런 것도 부족한 거죠. 그런 것도 부족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 공부 좀 한다면 예외 없이 의사를 합니까? 예? 사실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로 천재들은 과학자가 돼야죠. 의사는 조금 상식적인 수준의 머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빼어난 가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 저는 심연의 부재. 예? 말하자면 강한 자아와 분명한 개성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나름의 자기의 내적 우물이 없어요. 한국 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또 하나만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교육입니다. 이때 독일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비판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적인 사유 능력이 떨어져요. 이건 한국 교육이 잘못 가르친 거죠.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걸 교육이라고 하고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수능적으로 또 기존 질서에 무조건 적응하는 이런 아이들로 길러낸 거죠.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아우슈비츠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권력을 비판하는 능력.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독일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학교 다닐 때 늘 첫 시간에는 저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 말을 믿지 마라. 항상 내 말을 의심해라. 그 대신 내 말을 반박할 때는 너희들이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라. 항상 비판 의식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그 대신 반박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라. 그러면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죽은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냥 주류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 흐름을. 전부잖아요. 거스른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의사, 판사, 검사들 최근의 행태를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진 않죠.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이문정 검사. 제가 그래서 존경해요. 이문정 검사가 여성이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이고 지무적인 거예요. 남성들은 훨씬 더 그런 억압이 크다고도 할 수 있죠. 이문정 검사 아시죠? 검찰에. 놀라운 여성이에요. 그래도 한국에 저런 여성이 있구나. 그걸 보고 저는 놀래요. 그게 바로 비판교육이고요. 오늘날 독일이 이 정도 수준의 국가가 된 것은 바로 모든 아이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늘 비판하는 이러한 능력을 길렀다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지.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잘못 받으니까. 거기에 맞서는 정신적인 힘도 없고 깊은 사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법무부에 가서 법무부에서 고위 법무부 관료들이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떠오른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지식의 부정이니까.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의미의 부정이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법부가 그런 거죠. 한국 사법부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에? 그런 것만 공부를 가르치고 사유하는 능력. 이걸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지난 우리 사법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그렇게 많은 사법살인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군사독재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멀쩡한 사람들 죽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육의 큰 문제고요. 비판적 사유를 하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살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그래서 가장 큰 교육의 문제는 바로 이 경쟁교육의 문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능력주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은 경쟁교육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냈고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그러한 시민들을 길러냈다 하는 건 지금 분명한 거죠. 그것으로 독일이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된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한국 교육은 어떤가? 한국 교육은 어때요? 독일과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독일과 극단적으로 대비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지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몇 해 전에 아주 프랑스의 저명한 르몽드지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 교육을 아주 집중 취재를 하고 이들이 내보낸 그러한 그 기사지요. 거기에 제가 그대로 인용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인용이에요. 그대로. 이게 그 취재의 결론이에요. 국제적으로 고민받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만으로도 교육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가장 불행하고 그 경쟁교육에 몰려가지고 아이들의 인격이 그야말로 다 망가져 있어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아이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너무나 잘 적응을 해. 그래서 막 1등하고 이래. 걔가 어떤 인간 될 것 같아요? 좋은 인간 될 것 같아. 혹은 여기서 너무 적응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열등감을 내면하고 살아요. 걔 인간이 되겠어요? 잘 적응을 해도 문제고 적응을 못하면 더 큰 문제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른들이 성찰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한 경쟁 교육을 시켰는데 이거예요. 제가 도표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KDI에서 한 그런 경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표죠. 2017년이니까 최근이에요. 한국개발원에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이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네? 여기보다 더 악명 높은 데 없어요. 가장 경쟁교육 심하게 시킨다는 이 네 나라의 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시절이 뭐였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세 가지를 줬어요. 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장. 이렇게 문 거예요. 한국 아이들의 81%가 전쟁터라고 답을 했어요. 81%가 무려 전쟁터라.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약 40%, 우리의 절반이에요. 딱. 일본 아이들이 14%가 전쟁터라고 했어요. 일본과 우리가 극적으로 대비가 돼요. 일본 아이들은 약 76%가 광장이라고 했어요. 함께하는 광장.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한테. 나는 이게 안 믿긴다.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게 맞다. 다 이게 맞다. 일본은 이미 경쟁 안 시킨 지가 꽤 됐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네? 이런 교육을 이식시킨 게 일본인들인데 지들은 벌써 도망간 거예요. 상당히 유럽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경쟁을 하는데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추구한다. 이 친구가 추구라는 말을 해요. pursuit. 각자 우리 아이들은 옆에 있는 아이들은 막 치고받고 하는데 걔들은 자기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꿈을 자기 앞에 있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루도록 서로 응원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광장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거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한국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묻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완전히 전쟁터라고 느끼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크죠? 전쟁터니까 어떻게 돼요?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자, 전쟁터의 승자는 어떻게 느껴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능력주의 똑같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쟁취한 전리품이에요. 전쟁터니까. 전리품이에요. 내가. 이걸 누가 건드려? 어? 3,000명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래? 아까 의사들 얘기를 하면. 어? 어떻게 내가 이걸 얻은 건데?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9%의 패자들은 어떻게 돼요? 대다수가 패자죠. 평생을 열등감, 절망감, 무력감, 좌절감.
이런 불행의식을 평생 내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이게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우창 교수가 바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만과 모멸의 구조.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샌델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샌델 교수는 오만과 굴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굴욕감. 오만감과 굴욕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김우창 교수는 오만과 모멸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내용이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특히 제가 외국 친구들,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고등학교 때 시험 본 거 하나를 가지고 평생 우려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이게 어떻게 이런 체제가 가능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런 체제를 용납할 수 있느냐. tolerate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의식이 높은데 이런 야만적인 체제를 용인할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체제를 용인하는지.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도표를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이 셋 중에 고등학교 시절이 어디에 속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여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쟁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여기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였냐 그랬더니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였대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전쟁터라는데 이 친구는 지금 파티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독일 아이들은 파티라는 거 저도 알죠.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절. 그야말로 매일매일 영국 보고 영화 보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연애. 저는 연애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15세 전후한 그러한 나이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보는 경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보는 이 경험이야말로 한 인간을 휴머니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독서. 이게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그런 예술 작품을 감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절에 그걸 느끼고 그리고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여행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어떤 인간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책 세계에 쏙 들어가가지고 정신적인 모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때 꿈꾸는 게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뭘까?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걸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나이 때. 정말 사실 우리 때는 책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얘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이걸 하면서 인간이 되는 거지. 이걸 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저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거. 책도 못 읽게 하잖아요. 야 공부해야지 웬 책을 읽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아까 말한 시면을 만들어갈 그 시간을 우리 어른들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너무 얕은 아이들, 너무 자아가 약한 아이들, 자기 주장이 없는 아이들, 오로지 있는 건 집단적인 욕망들, 특히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게 거의 유일.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까지 품격 없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멋있는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존엄한 인간이 많이 보였어요. 전태일 보세요. 전태일. 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친구가 전태일이 한 그 행동들을 보세요. 그 시다, 어린 시다들이 밥 못 먹고 오니까 자기 차비, 버스비를 깨가지고 풀빵 사다가 매일 걔들 먹인다고 쌍문동까지 걸어가다가 미아리쯤 오면 통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파출소 거기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오고 가난했어도 교육을 못 받았어도 옛날에는 기품 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dignity. dignity of the oppressed 이런 말이 있어요. dignity of the oppressed. 억압받는 자의 기품. 억압을 받는 사람조차 기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애들조차 기품이 있는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한국 교육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진짜 거의 다 됐죠? 많이 됐습니다. 네. 질문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그래도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 그 결론은 내야죠. 네. 지금 여기 평학에서 주장하는 그걸 하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네? 사실은 여기서 다 오랫동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한국에서 말하자면 그러한 이야기가 없던 시절부터 그 불모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 거의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오신 것,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마침 총리 공간에서 제가 이걸 한번 강연한 게 있어요. 그 자리에 교육부 장관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이 양반이 있는데 좀 강하게 조금 인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4가지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 치고 모교대화라고 치면 그게 나와요. 그게 한 30여 분 돼요. 모교대화. 총리실에서 목요일마다 하는 거라서 모교대화인데요. 김누리 모교대화 이렇게 치면 올라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주장하는 건 4가지예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라. 지금 계속 주장해 오신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서열체제 없애라. 3번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4번째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4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이 정상화되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말하자면 청소년기, 아동기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또 성숙한 이런 인간들이 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총리 공간에 갔을 때는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없애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4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몽상처럼 보이지만 유럽에선 몽상이 아니다. 이건 일상이다. 지금 유럽에 이 4가지 있는 나라가 어딨냐? 네? 대학 입학시험 본 나라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끝나는 거죠. 엘리트 대학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독일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한때 있었죠. 소르본을 정점으로 해서 엘리트 체제에 있었지만 6, 8때 그냥 고등학생들이 가서 네? 몇 달 동안 그냥 파리 시내를 완전히 점거를 했죠. 그래서 소르본들을 1, 2, 4로 해체해서 그 이후에 파리 1대학에서 10대학, 지금 13대학까지 됐죠. 다 평준화 시켜놓은 거죠. 대학 등록금 받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 있어요? 대다수의 나라에서 생활비까지 주잖아요. 지금 독일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줍니다. 프랑스는 독일만큼 안 줄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도 꽤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네?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 등록금, 대학 등록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등록금을 없애야 되는 게 옳은지 여기에 대한 토론들이 좀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권학교 있는 나라는 없고요, 유럽에. 네. 그래서 이 4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도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글로 가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정말로 굉장히 큰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미국을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보니까 저게 70% 80%가 제3세계만도 못하네? 그걸 이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을 완전 미국 교육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샌델 교수도 지금 요번에 한 게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 교육은. 이런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야만이 된다는 것. 이것을 샌델 교수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미국 교육을 추종하는 것은 어쩌면 지옥으로의 행진일지 모른다. 이것을 이제는 배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야죠. 유럽이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은 항상 미국적 방식의 미국 모델의 대안 모델이었어요. 유럽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좋은 교육 모델을 이제는 만들 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우리 선생님들 현재 아까 26명, 5명으로 시작했는데 30몇 명까지 갔다가 현재 29명 열심히 들어주셔서 여기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께 진짜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는 한데요. 원래는 한 30분 전 정도부터 질문을 좀 하고 또 답변하고 아까 우리 김누리 교수님도 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려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질문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하셔서요. 시간은 좀 많이 지나서 좀 지치기도 하실 텐데 우리 질문을 좀 주시면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좀 뭐 기꺼이 같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교수님? 물론 이제 예. 질문 뭐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끄트머리에 잠시 말씀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시간이 되면은 좀 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지요? 잘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질문 주세요. 누가 먼저 주실까요? 없으면 여기에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이 있네요. 아이폰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신자.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에 있는 질문을 대학 무상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요것도 있었고 예, 질문 여기 채팅창에는 2개 있네요. 2개. 대학 무상화 예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에 관심. 예. 요거 2개에 김누리 교수님이 답변하는 사이에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학 무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반값 등록금 할 때 그때 예산 문제도 많이 언급이 돼서 사회적인 공론장에서 조금 논의된 적이 있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 할 때 대체로 지금 6조 정도가 든다라는 게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지금 또 반값이 남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6조 정도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 10조에서 12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걸로 봐서는 대체로 10조 내외 정도로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지하게 잘 사는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GDP 규모가 10위, 또 작년에는 이미 7위까지 올라갔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의지만 있으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당장 내일 국회 소집해서 지금 174석인가 그렇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무상등록금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사립대학들, 지금 한국 전체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장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를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대학 재정을 담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립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장 없애기는 쉽지 않죠. 사립대학들이 또 특히 명문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항을 하겠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없애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 국립대학의 네트워크화라는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립대를 점진적으로 공용화하고 국립대를 네트워킹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방향 자체가 이제는 대학을 평준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엘리트 대학 체제를 허무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첫 출발이 바로 대학 무상교육이죠. 그래서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 자유시장 경제의 아주 대표 주자인 미국에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계속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공약으로 대학 무상교육이 나왔습니다. 샌더스도 대학 무상교육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바로 무상교육을 내세웠죠. 우리라고 이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처럼 시장 중심주의 국가조차 이제 대학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의도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국가에서는 결국은 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특히 교육이 왜곡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의 주체가 전혀 여의도에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여의도에 지금 한 명도 안 앉아 있어요. 제로입니다. 과거에 교사였던 강민정 선생이 지금 한 분 앉아 있는데 교사들은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교사가 정치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베를린에 약 700명 정도의 의원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교사가 81명입니다. 지금 연방의회에 교사가 81명이 앉아 있습니다. 독일에서. 약 13%가 교사입니다. 지금 핀란드의 경우는 약 20%가 교사입니다. 헬싱키의 의회. 지금 OECD 평균이 약 10% 정도입니다. 교사 비중이.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죠.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집단이고요. 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교사들로부터 완전히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해놨습니다. 누가 했어요? 군사정권이 한 거죠. 군사 독재자들이 그걸 박탈해놨는데 아직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늘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최소한 10% 그러면 30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는 교사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다수 앉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로비 대상으로 삼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회에서 어떻게 올바른 교육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의회에 이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은
정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광장민주주의가 훌륭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선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권위주의적 사회가 여전히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교실이 민주화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데 학생들은 완전히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하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자를 누가 키워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말하자면 교실에 여전한 그런 말하자면 그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교실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보수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교사들 자체가 완전히 민주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관련 있는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여기 채팅창에 우리 최서연 선생님, 아까 경쟁하는 삶, 추구하는 삶, pursuit하고 뭐 경쟁 이랬었는데 그 추구하는 삶으로 아까 일본의 경우에 추구하는 삶으로 이끌도록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또 관련해서 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그 다음에 경쟁주의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뭐 같이 묶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 운영 혁신, 수업 혁신 모두 어려운데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세경 선생님 질문이 있었고요. 요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세경, 그 다음에 최서연 선생님, 학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최은경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말씀하시고 할까요? 질문을 마저 읽어드릴까요? 최은경 선생님은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대학 무상화를 하면 역차별 아닐까? 이런 게 있는데 대학 안 가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대학 무상화에 모두 동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영 선생님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경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곽두호 선생님 길게 썼는데 한겨레 칼럼과 발표하신 저서 인상 깊게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어떤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태리나 영국 등에서도 많은 감염자,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유럽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통해 영감을 얻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요즘은 한국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질문이 기네요. 오히려 국뽕에 취하면서 이러한 억압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독재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역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혐오, 소수자에 대한 몰아세우기, 그런 질문, 코로나 독재, 유럽, 미국과의 비교,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의 역할, 뭐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인기가 많네요. 질문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사실은 시작하면서 그 얘기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지금 뭐 여러 나라와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가 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경고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사회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Society without the social이라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사회는 사회인데 더 소셜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없는 사회라는 걸 코로나가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교훈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냥 각자 도생밖에 모르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 없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사실은 더 소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선 그게 불온시 되고 낙인이 되는 사회예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저건 소셜한 것 같아 이러면 낙인이 됩니다. 심지어 정당조차도 소셜이란 말을 당명으로 못 쓰는 나라예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형적인 사회인 것이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독일은 우리와 정반대예요. 소셜하지 않다는 말이 가장 심한 욕입니다. 어소셜. 독일 말로 아조찌알이라고 물론 읽죠. 아조찌알.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 아조찌알하네요. 이러면 쌈납니다. 미쳤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한국은 소셜이란 말이 오히려 아주 수상한, 불온한 이러한 말로 쓰이는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은 리퍼블릭이라고 말은 하지만 the public이라는 가치가 없는 리퍼블릭이에요. 리퍼블릭 without the public. 공적인 가치가 이렇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보세요. 공공의료가 5%밖에 안 되고 민간의료가 95%인 나라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방송 같은 데서 자세히 다루질 않아서 저는 너무나 유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의사, 양심적인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의료 체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김윤 서울의대 교수,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 두 분이 그래도 의사로서 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을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칼럼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김윤 선생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병원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높은 빌딩을 세우고 대학까지 짓는 나라가 어딨냐?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공공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퍼블릭의 가치가 없는 거죠. 교육 공공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87%를 시장에 맡겨놓는 고등교육.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퍼블릭이란 말 자체가 레스푸블리카, 공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적인 게 전혀 없는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전혀 공화국답지 않은 이러한 나라라는 걸 지금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보여준 코로나가 준 교훈은 저는 economy without ecology 이런 표현을 씁니다. economy without ecology. 오로지 경제 논리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서. 생태교육에 대한 생태의식이 거의 부재한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생태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어서. 교사 학부모 그거는 빼고 그러면은 교사 학부모의 역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고요. 고교 학점제 아까 뒤에 따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고교 학점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를 비판적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칸트적 의미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탐구.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은 그러니까 결함과 단점을 지적하는 게 비판이 아니고 우리는 꼭 그런 비판이란 말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원래 크리틱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건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어때요? 조건이 어떻습니까? 우선 조건. 과연 지금 아까 르몽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런 살인적인 그러한 경쟁을 하는 입시 체제 하에서 고교 학점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뭐 많은 일들이 있고 구체적인 또 교육 현장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거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와 같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가열찬 교육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고교 학점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란 건 뭐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끔찍한 상황 속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틀, 그것을 깨는 하나의 시도로서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게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교육 체제를 흔들고 새로운 교육 체제를 유인할 수 있는 많은 개혁들,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입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전제하에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의 측면이 있고, 동시에 그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고교 학점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양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 있어도 시간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의견 있나요? 네, 뭐 우리 박은경 대표는 다른 의견이 있든 말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끝내면서 우리 김누리 교수님한테 마지막 이렇게 끝내면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지금 현재 27분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끝내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멘트 내지는 뭐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했다가 못다한 말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주시는 김에 제가 여기 함께 있다는 특권을 활용을 해서 이 자본주의하고 경쟁은 한 짝인 것 같은데 독일의 그러한 경쟁 교육, 반경쟁 교육 이데올로기하고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게 과연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도 혹시 뭐 건드릴 수 있으시면 건드리면서 우리 김누리 교수님 마지막 정리 멘트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경쟁, 이것도 이제 새로 강연을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자본주의냐 라이피즘이냐 이런 강연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라이피즘이라고 하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한 강연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한국 교육이나 미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희망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생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큰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녹색당을 만든 건 교사들입니다. 왜 교사들이 녹색당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요 예쁜 아이들, 요 예쁜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이것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녹색당을 만들게 된 교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